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지만 성격은 매우 달랐죠. 어느 날 형제의 아버지는 이 둘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동생이었던 흥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모두가 서로 돕고 사랑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깐요. 이어서 형이었던 놀부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선 시련과 고난을 견뎌야만 하니깐요. 형제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놀부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남들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졌던 놀부는 사업에서 재능을 발휘했죠. 매사에 냉정했던 그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계산이 빨라 좋은 수완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인간미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정도의 손가락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놀부가 바라보는 세상은 힘든 시간을 견디며 노력한다면 누구나 그에 맞는 결실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동생 흥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흥부는 매사에 낙천적이었습니다. 두루두루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인지 흥부는 고된 일을 하며 고군분투하기보단 가슴 따뜻한 것들을 찾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부는 놀부와는 반대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흥부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두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공평하게 결실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행복한 곳이어야 하니깐요.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흥부,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놀부. 놀부는 흥부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들도 저렇게 많은데 아직도 속편하게 허허 웃으면서 즐겁게만 살아가려는 동생이 철없이 느껴졌죠. 놀부도 처음엔 그래도 흥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쌀도 나눠주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죠.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 호의를 당연한 듯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베풀어주던 호의가 오히려 흥부를 더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놀부는 더 이상 동생을 도와주지 않기로 결심했죠. 주변에선 이를 보고 매정한 형이라고 쑥덕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흥부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길 바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놀부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부의 아내는 남편 몰래 흥부를 여러 번 챙겨주었죠. 그녀는 흥부를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생긴 것도 성격도 이렇게 다른 거지? 남편과는 정반대인 사람. 이성적이고 매사에 합리적이길 원하며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 놀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시동생 흥부. 흥부를 대할 때면 가부장적인 남편 앞에서와는 다르게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핏줄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고마워하니까 왠지 모르게 무서운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흥부가 혹시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하기도 했죠. 같은 핏줄이니까 같은 여자에게 끌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흥부는 평소처럼 놀부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식량을 얻으러 놀부의 집에 들렀습니다. 놀부의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죠. 넉살 좋게 형수님을 부르며 다가오는 흥부. 이날따라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흥부는 사실 알고 있었죠. 그녀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흥부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라고. 그녀는 나를 도와주었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일 뿐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놀부네 집 부엌에서 덜그럭 소리가 점점 커질 무렵 웬일로 일을 일찍 끝낸 놀부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흥부를 마주친 놀부,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 녀석이 또 식량을 구하러 왔구나. 근데 저 녀석 뺨에 뭔가 묻어있는데? 형님 오셨소 라는 말과 함께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급하게 대문을 나가는 흥부의 뒷모습.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던 놀부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나 몰래 또 식량을 준 거야? 근데 저 녀석 뺨에 뭐가 묻어있는 거야? 뭔가 하얀 게 묻어있는데? 놀부의 아내는 당황한 듯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자꾸 밥을 달라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걱으로 뺨을 살짝 때렸는데 밥풀이 묻은 거 아닐까요? 놀부는 또 한 번 답답함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지만 저렇게 제대로 된 소독 활동도 안 하고 얻어만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 가슴에서 천불이 올라왔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흥부는 방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왜 내가 형님의 눈치를 이렇게나 보아야 한다는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각자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재물이라는 게 살면서 그렇게 막 엄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나눠주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어렵나? 적당량 이상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은 다들 욕심 가득한 못된 사람들 같아. 간만에 고민에 빠진 흥부는 잠이 오질 않아 산책을 하러 바깥에 나갔습니다. 뚝방길을 걸어가던 흥부, 발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지? 이거 돌인가? 반짝거리는 신기한 돌은 생긴 것도 특이했습니다. 마치 제비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돌. 흥부는 이 돌을 집에 가져왔죠. 다음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할 일 없던 흥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노닥거렸습니다. 어제 주운 돌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한 상인이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멀리 서역에서 왔다는 상인. 그 돌을 보더니 혹시 본인에게 팔 생각이 없냐 물어옵니다. 아주 비싼 값에 사주겠다는 상인. 흥부는 그 가격이면 3개월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졸지에 큰 돈을 벌게 된 흥부. 태어나 처음 만져보는 큰 돈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놀부. 머리가 좋았던 놀부는 흥부의 이야기에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흥부가 주운 돌은 이 마을에서만 발견되는 돌이었는데 우연히 제비 모양으로 생겨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죠. 제비는 행운의 상징. 놀부는 마을에서 돌을 모아 제비 모양으로 조각한 다음 서역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추진력이 좋았던 놀부는 계획을 바로 실천했죠. 그렇게 얼마 안 가서 사업화하는 데 성공한 놀부. 놀부의 돌공장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갔고 어느새 마을 사람 대부분이 놀부의 공장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흥부는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제비 모양의 돌이 큰 돈을 벌게 해준 건 자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그걸 억지로 만든다는 게 조금 나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장을 세워 편하게 돈을 버는 놀부의 모습이 괘씸했죠. 마을 사람들은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자기는 사장이랍시고 앉아만 있는 게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 세상이 부조리해 보였죠. 이런 흥부의 마음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 사장인 놀부의 동생이 이런 말을 하니까 더욱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어 엎읍시다. 흥부 동생 말대로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이 이것밖에 못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돌을 주워 판 건 여기 흥부 동생 아니요? 흥부 동생이 어떤 동생입니까? 마을에서 젤로 착한 사람 아니요? 어려울 때도 가족 먹여 살린다고 형님 눈치 보면서 가서 막 밥 얻어오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한 동생이요. 근데 놀부는 어떻소? 이런 동생이 도움 좀 청했다고 눈치 주고 면박 주고 어느 순간부턴 도와주지도 않더만. 이건 뭔가 잘못됐소. 뒤집어 엎읍시다. 그렇게 흥부와 마을 사람 몇몇은 놀부에게 벌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깨비 가면을 쓰고 놀부를 찾아갔죠. 그렇게 놀부는 벌을 받았습니다. 놀부의 재산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이야기로 만들었죠. 착한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야 하니깐요. 아니, 힘든 사람들은 착해야 하니깐요. 그래야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흥부와 놀부, 다들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친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상을 받은 흥부,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벌을 받은 놀부. 모든 이야기는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둔 채 제비가 생명체라는 사실을 덮어두고 본다면 놀부가 한 행동은 일종의 수요 창출 행위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론 왜 저렇게 놀부를 못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사실 놀부 말고도 과거부터 현대까지 대부분의 이야기들에서 부자를 욕심 많은 악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왜 항상 부자는 욕심 많은 악인이라서 벌을 받고 가난한 주인공은 고생하다가 상을 받는 걸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인간의 질투심이 이야기 속에 투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보다 편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 그가 나보다 편하게 사는 이유는 반드시 모종의 나쁜 행동이 그 원인이어야만 인간의 마음이 조금 달래질 수가 있으니깐요.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심리가 확장되어지면 반자본주의적 사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비약을 해보자면
자유의 가치 아래 만들어진 자본주의를 대적하면서 출현한 공산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이 그 예시라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철진한 체제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권선징악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불쌍하면 착한 것이다 라는 언더도그마 현상이 자주 느껴집니다. 이런 설정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결말에서 카타르시스를 터뜨리기 쉬운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니깐요. 위의 이야기에서 놀부라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지만 흥부에게 매력을 느끼는 놀부의 아내처럼 말이죠. 현대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부의 아내처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누구보다 자본주의를 누리며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지만 겉으론 부자들을 욕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판타지 세상을 꿈꿉니다. 인간의 이러한 위선적 모습은 세대나 성별을 불문하고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죠. 혹시 어쩌면 이러한 모습조차 본능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이런 성향 역시 생존에 유리했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났던 게 아닐까요? 생존을 위해 무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질투심과 위선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투심 혹은 정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묘하게 같은 의미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